네, 오늘 원래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원래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장명학 교수님께서 주민주권 시대의 정치 권력과 갈등 해결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 공론장 운동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장명학 교수님한테 빚진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 장명학 교수님이 2000년대 초부터 굉장히 권력에 관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권력하면 좀 무서운 얘기 같기도 하고 우리 얘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명학 교수님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명학입니다. 어떻게 화면을 켜놓고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좀 확대해 주시죠. 예. 예. 어, 예. 오늘 주제는 주민주권 시대의 정치 권력과 그리고 갈등의 해결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2022년 7월 2일이고 제 이름은 장명학입니다. 경희대 공대학원에 있습니다. 넥스트 다음 페이지가 대표님 이거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넘어가죠? 잠깐만요. 이게 다음 쪽으로 가는 거. 자, 이게 예. 저절로 슬라이드. 화면 자체를 이 정도로 하면 되죠? 네. 제가 움직일 수가 됐네요. 없어요. 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오늘의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점이 빠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권력의 이해. 새로운 이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한나 아렌트의 공론장과 정치. 네 번째는 하버마스의 시민사회와 공론장. 이런 순서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우리 모두 생각해봅시다라는 타이틀을 하여서 몇 가지 문제로 생각되는 그런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인데, 이 수업이 워낙 가족처럼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공자라는 대철학자와 그런 소크라테스라는 대철학자는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그죠? 이 두 분의 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경숙 선생님. 네. 예. 이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제 예. 생각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는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예.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길과 기준을 줬다라는 면에서 동서양에서 공통적인 것 같고요. 예. 차이점은
소크라테스는 한 인간 그 개인의 어떤 그 스스로의 그 자율과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공자는 그 관계에 있어서 위치에서의 사람의 여러 관계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럼 아이폰 2님 계세요, 지금? 아이폰 아이폰 2 아이폰 2가 누구였었더라 아까? 그냥 다른 분 한 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일단 넘어가죠. 우리 경희대에 아까 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맞아요. 경희대. 예, 임, 아까 경희대. 임혜숙 선생님, 네, 임혜수 선생. 네네. 예, 예, 네, 임혜숙 선생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생각하세요? 이 두 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차이점이 있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재밌게, 공통점은요. 예, 공통점은 제 예. 생각에는 사실 이 두 분이 그 당시에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류가 그렇지. 아니었잖아요. 예, 예. 주류가 맞아요. 아닌 데서 뭔가 좀 혁명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예. 사람들한테 좀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게 공통점이었지 어, 않을까 싶고요. 예, 예. 차이점은 소크라테스는 계속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예.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교수법을 썼던 것 같고요. 예, 예. 공자는 그냥 계속 답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정확하게 집어내셨네요.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에,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가 뭐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분석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두 사람 다 자기가 책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만만했어요, 이 사람들. 그죠? 예. 그 입으로만 살았지 자기가 뭐 책을 써가 낑낑 써가지고 뭐 논문을 내놓든지 뭐 책을 하는 뭐 저서가 있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두 분의 네. 공통점은 하나는 말만 하고 살아신 분들이고 제자들이 다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공자님은 주로 논어책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왈 이렇게.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대표적인 그 국가론 폴리타이아에서 그 자기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플라톤 국가론에서는 보면 젊은 제자들 그때 소크라테스가 73살 정도 됐는데 젊은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젊은 제자들한테 계속 끝없이 질문함으로써 그 제자들이 스스로 말이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새로운 어떤 참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끔 계속 질문을 유도해 나간 거죠. 소크라테스가 한 일은.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식을 변증법적, 대화 편적, 그다음에 그거를 진리를 찾아 나가게끔 했으니까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놓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삼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삼파술이죠.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방법을 동원했고, 이 소크라테스와 엄청나게 다르고 공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스승님이 대답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소크라테스식 그 변증법적 수업 방식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참된 결론에 도달하게끔, 즉 진리에 도달하게끔 계속 쪼는 겁니다. 그죠? 질문해서 이거 제대로 맞는 대답이라고 하느냐 하고 계속 끝없이 질문해서 그 어떤 학생이 마지막에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문답법으로 불리고 대화편으로 불리고 변증법으로 불리고 산파술로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식이고 공자는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고 선생님이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대답하면 그건 진리가 되어버리죠. 그죠? 거기에 토달면 어떻게 됩니까?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잘못하면 사문난적으로 찍히죠. 그죠? 동료들한테 그냥 완전히 배척당합니다. 그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텐던스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이 빨리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게, 뭐 2000년 지나도 아직도 유교 사상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까? 뭐 중국 자체는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또 공자 학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죠? 네. 예. 그런데 참 중국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는 학문 방식이 그냥 스승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토달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석하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제자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소크라테스는 좀 다른 방식이죠. 그죠? 그들끼리 알아서 스스로 대답을 하되 말이 되는 대답을 해라. 그러면 그 대답이 하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결론만 도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 들어보니 그것도 말이 된다. 논리적이네. 오케이. 그거 괜찮아요. 의견이네.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교육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스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 굳이 다 따지려 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 특강에서 주민주권 시대다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주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씁니다. 그죠? 잘 못 썼어요. 그죠? 근데 우리 박태순 대표님이 이 주제를 이렇게 걸어놓고 나니까 처음에 주민주권, 그래, 뭐 주민주권 뭐 쓸 수도 있겠지. 그런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강의 제목에서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강의 제목에서 주민주권 시대라고 칭하는데 우리에게는 참 아주 익숙한 국민주권 또는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이라는 용어도 자주 씁니다. 그죠? 이러한 용어 사용보다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는 듯하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내적, 국내에서는 대내적 최고의 통치 권력이죠. 대외적, 밖으로는 국가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권력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비린티, 즉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은 모든 주민 또는 시민 또는 국민 등에 귀결되는 거죠.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국민한테 있는 거고 시민한테 있는 것이고 주민한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 주민주권이 강조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았더니 이런 답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87년 이후, 1987년이죠. 그죠? 87년 6월 항쟁 이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고 이제 서서히 진척되어 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둘째 가라면 굉장히 서럽죠. 이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주권자인 각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민들, 뭐 국민으로 불려도 좋고 대한민국 시민하면 어떻게 좀 우리는 시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 다 시민이었는데, 예. 그래서 주민에 의한 지방 차원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주민자치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예. 그래서 민주적 주민자치의 전형적 모델로 평가받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정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한, 한 장 더 넘어갔나 이게? 조금만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넘어갔네. 예, 맞습니다. 예.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볼 때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주체는 데모스가 주체였는데 현대적으로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떠냐? 자유로운 주민 또는 자유로운 시민, 앞속에서 자유시민, 자유주민, 자유주민 하니까 아직도 그 말을 우리가 자주 안 쓰니까 좀 어색하고 자유시민 들을 의미하는 데모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 데모스의 시작은 아테네 도시국가인 폴리스죠, 그죠? 폴리스. 아테네 그 시티 스테이트를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요.
아테네 도시국가를 구성하는 10개 부족 거주지를 제일 처음 지칭할 때 데모스라고 지칭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부족 거주지에서 유래된 말인데 점차 그 지역 거주민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 주민 또는 시민이면서 자유로운 시민, 자유로운 주민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데모스, 주민 또는 시민, 플러스 크라토스, 이 뜻은 힘 또는 권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가 합쳐져서 데모크라티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주민의 권력입니다. 또는 주민의 힘,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오늘날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말로는 데모크라티아, 이것이 영어로 영국으로 번역해서 디마크라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에 의한 정치, 즉 주민의 직접 민주정치, 오늘날의 주민자치의 전형적인 모델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는 유일한 도시국가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지만 지금 그 지역은 헬라스로, 그 나라 사람들이 헬라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랍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된 히랍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일본 사람들은 히랍을 헬라스라고 읽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읽기를 히랍으로 읽죠. 그죠? 예. 하여튼 뭐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이게 주민자치의 전형적인 모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다.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도시국가들이 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 15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거기에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었고,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기록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정치도 거기서 실현되었다는 것도 그래서 기록상으로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죠? 당시 아테네 10개 지역의 주민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의 주인으로서 아고라 광장에 모였다 이거죠. 아고라는 원래 시장바닥을 의미합니다. 아테네 도시국가의 시장바닥, 거기서 5일장이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5일장 내지 7일장에 서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이 그때 모였을 때 오후 점심 먹고 나서는 시장을 파하고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자. 우리의 공동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 하면 바로 거기서 바로 마켓의 기능을 상실하고 포럼의 기능을 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고라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과 포럼이 동시에 있는 곳이죠. 그죠? 여기에 모여 그들이 당면한 재반 문제점을 함께 대화,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음. 예. 두 번째,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갈등 해결. 이러한 아테네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즉 지역 갈등도 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세대 갈등도 있죠. 그죠? 젊은 사람, 어르신들, 그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 빈부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어떤 젠더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믿음, 신앙의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덜 합니다. 이 종교적 갈등이 중동을 보면, 중동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보면 서남아시아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거기는 그걸 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우리 사회에서는 진영 갈등이라고도 또 합니다. 우리 진영의 이야기들은 다 옳고 너 진영은 무조건 나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좀 더 크게는 남북 사이에 우리는 민족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또 이념 갈등의 문제로 포장이 되고, 그래서 혼란스럽죠. 복잡하게 전개되는 게. 여기 이념 갈등이 빠졌네요. 지역, 세대, 빈부, 젠더 여기서. 그죠? 등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그 사회라고 해서 없지는 않았다 이거죠. 물론 지역이나 세대는 오늘날 우리가 문제 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갈등적 요소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겠죠. 이러한 갈등들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우리 자신이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의 그 아이덴티티, 동질성, 그죠? 호모지니티, 우리끼리 같은 어떤 동일한 성격들, 특성들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강조하되, 우리와 다른 타자나 그다음에 다른 상대방들은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배척하는 배타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적대감의 발산 등등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집단 내적으로는 동질성을 추구합니다. 이 동질성의 추구가 극단화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타자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경멸하면서 자신들만 우월하다는 아집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타자들, 타민족들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나치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죠.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 자기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죠? 갈등적 상황들을. 거기에 대한 답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주권자인 이 주민들은 갈등 문제를 위시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고라에 모여들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주민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부단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면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선택해내고 이에 동의하면서 나도 거기 따라갈 거야. 저 친구 의견 진짜 마음에 들어. 내가 따라갈 거야. 동의해. 하면 그 친구와 나는 함께하는 코먼 오피니언이 되죠. 그래서 공동 의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또 모여서 동의하면 계속 이제 이 공동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겠죠. 그죠? 그 공동 의견, 커먼 오피니언을 창출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수, 그 구성원들이 다수, 과반을 넘는 다수의 동의에 기초한 퍼블릭 오피니언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공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론을 형성하던 직접 민주적 정치의 마당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이. 그래서 직접 민주적 정치의 장이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민주적 정치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모이면 그 모여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의견이 다 같은데 뭐하러 모입니까? 모일 이유가 없죠. 달라야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의견들이 계속 제시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젠더 갈등이란 말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뭐 지난 대선에서는 그또 20대, 30대의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가지고 양 정치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똑같은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만큼 상대방의 다른 의견에 대한 용인과 인정과 수용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다양성과 다원성이 용인되고 인정되는, 그러므로서 민주적으로 퍼블릭 오피니언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마당, 즉 공론의 만들어지는 장, 공론장의 존재가 바로 그 중요한 요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주민 자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주민자치 민주주의를 공론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 이론가 한나 아렌트의 이론과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하바마스의 공론장의 이론은 아마도 주민자치를 통해 여러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 강의는 진행될 것이고, 이 공론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치 권력이 도대체 뭔데? 라는 질문하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이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답이 나오는 게 바로 막스 베이버. 막스 베이버 아마 사회과학에서는 이 학자를 모르면 대학 4년을 그냥 가방에 학교 다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스 베이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온통 법학까지 다 해요.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막스 베이버, 독일의 저명한 20세기 초중반의 사회학자, 막스 베이버를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막스 베이버가 권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권력은 한 사회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 찬스,
모든 자연스러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막스 베버의 정의를 벗어난 정치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워낙 정확하게 define, 즉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뭐냐? 권력은 나의 의지,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고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인스트루멘트, 즉 도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관이 바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해 방식이다 이겁니다. 권력을 도구 내지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도 권력이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칼도 권력이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권총도 권력이고 뭐 나머지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어떻게든 원하지 않던 그건 내한테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단이 있다면 그건 권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나 권위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권력관을 도구적 권력관이라고 합니다. 그 권력은 도구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관이 지배하는 바로 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그다음 민주화된 사회 이전까지 그것을 전통적 사회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왕조시대라고 해도 그 권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어쨌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 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권력의 유지와 집행의 효율성은 바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정당성 확보에 있고 역사적으로 이는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왕권 실수설이다. 이 왕의 권력이 어디서 왔느냐? 가시 너한테 줬다.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죠? 일반 백성들 그냥 무조건 깜빡하고 따라야죠. 복종해야죠. 동양에서는 가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하늘이 힘을 발휘합니다. 천자다 중국의, 천황이다 일본의, 그죠? 우리나라 임금들도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고 그다음에 홍수가 난다든지 하여튼 기상이변이 있으면 그렇게 했죠, 그죠? 초인간적 초월적인 차원의 힘에 의존해서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죠. 이것이 바뀐 게 사회개혁론입니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등등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국민, 우리 시민 모두에게 주권이 있고 주인이 되는 권한, 권리, 권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루이 16세와 단두대,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칠 때 왕권 신수설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천둥벼락이 쳐야 되는데 안 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사진의 경판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진 루이 16세의 머리입니다. 왕권 신수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개혁론의 바탕이 되어서 주권 재미 모든 주민한테 모든 시민한테 모든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라는 그 사상이고 오늘날 광역 영토와 다수의 인구 때문에 선거를 통해야 되고 일렉션 대의민주주의 레프레젠터티브 데모크라시로 자리 잡아서 근대 사회가 발전해 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민자치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여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이지만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권력의 정당성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나는 전통 오랫동안 지배해서 하나의 그 권력이 자리 잡으면 왕조시대 태종 그다음에 정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종 때 내려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3, 40년 지나면 그게 100년, 200년 되면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하나의 트레디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다음에 카리스마. 대개의 경우 독재자들입니다. 독재자들이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독재하면 우리 북한처럼 저렇게 할아버지의 카리스마가 아들로 내려가고 아들의 카리스마가 손자로 내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세 번째, 민주사회입니다. 국민 다수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정권을 획득했을 때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바로 이러한 법적 합리성에 권력의 정당성이 있다고 베버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게 막스 베버가 사회학자로서 대단한 학자입니다. 여기저기 다 개념적인 안 내리기가 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왔는데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 권력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1905년생이고 1976년에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1905년에
유태계 독일인으로서 독일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망명을 가서 미국으로 갔죠. 철학자 중에 여자로서는 적어도 15명 안에 들어가는 서양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이래로 시작해서 헤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뭐 철학자로 안 넣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아렌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하버마스,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죠. 이들은 바로 민주적 정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환기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나라들은 고대 그리스를 연구의 모델로, 분석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 즉 폴리스의 아고라, 시장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토론을 벌이시는 광장이라 있지 않습니까? 마켓 앤드 파워룸 두 개와 아크로폴리스는 야외 음악당 뭐 하여튼 뭐 시도 읽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서 정치 회의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 시장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더 많이 했다 이거죠. 아테네의 주민이자 시민 이꼬르 데모스 뭐 하여튼 같은 말이죠. 들이 모여서 그들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죠? 우리 지금 청년 실업 저출산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하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하고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 이거죠. 네? 그와 유사한 문제들.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 주민들이 함께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행위한다는 건 함께 결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합리적인 지혜로운 공론을 창출해내는 영역, 즉 그게 바로 퍼블릭 스피어, 즉 공론장이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서 대의제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형성되는 파워가 등장한다 이거죠. 정치 권력이 출현한다. 수많은 데모스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하고 뭐 한 달 토론하고 5달 토론하고 1년을 토론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면 다수 결로 결정내면 거기에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엄청난 파워니까. 그게 정치 권력이라는 거죠. 당시 앞에는 주민들의 다양성, 자율성, 평등성이 인정되었다라는 거죠. 이 데모스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의 정치 권력이자 바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권력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찾아낸 이 공론장이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의 장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공론장은 정치의 장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이 벌어지도록 주먹질을 하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 그거 좋단 말이야. 내가 이야기했던 거 나 버릴래. 대신 당신 이야기에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 그렇게 내가 좀 보완할게. 여러분 어떠소? 하면 그건 좋소. 거기다 또 더 보태기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빼내기도 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청년 실업 저출산이라는 하나의 사례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거죠. 그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바로 하나의 정치 체제를 지탱하는 어떤 수많은 제도들인데 이 모든 정치 제도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민 또는 시민과 나아가 국민들까지 다 포함하는 들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형성된 함께하는 권력의 발현이다. 매니페스토 된 거죠. 공동의 주민들의 공동의 권력이 발현돼 나온 것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갖지 마시고 단순합니다. 우리 6.29 선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했죠? 6월 항쟁을 통해서 자 헌법을 바꾸자. 헌법을 만들어진 대로 정치제도가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하되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한다. 그 결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된 겁니다. 그 힘을 못 버틴 게 정권의 총칼 권력이었고요. 그죠? 그게 바로 역사적 사례들 밑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1789년 프랑스의 시민 대혁명, 그 다음에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과 그 결과로 나타난 6.29 선언, 그죠? 그 다음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동독 주민들이 난 더 이상 공산주의 이 세계 싫어. 난 소독이 되고 싶어. 다수 주민들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거는 수많은 끊임없는 논의의 과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체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 시로 저쪽으로 가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민, 시민,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즉 직접 참여 민주 정치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주민들의 공동의 권력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와 동의에 기초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정치의 관행이죠. 여기서 제 목소리 작습니까? 좀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죠?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잘 들리시죠? 예, 다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보통 권리와 그다음에 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간단히 또 여쭤볼게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어느 분한테 질문할까요? 임혜숙 선생님이 한 번 더 대답해 주세요. 네, 이 질문은 좀 어려운데요. 권리와 법의 차이와 공통점. 예. 권리. 그 뒤에 자연법과 실정법 나오잖아요. 그죠? 자연권에 그죠. 기초한 규칙들이 자연법이거든요. 자연적인 그 내추럴 라이트에서 나온 게 내추럴 네네네. 로우가 되는데 그 규칙들이 자연법인데 네. 라이트와 로우가 로우는 같아요. 그죠? 로우는 사실은 좀 강제적인 의미가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권리는 약간 그 자연스럽게 발생한 아까 얘기한 뭐 예, 저 이제 또 사회계약론에 의한 그런 뭐 천부인권 예. 이런 거와 관련한 예, 이야기가 천부인권 있을 것 그 같고요. 사상들요. 예, 근데 그 예. 누가 입증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죠. 그죠? 네, 신이 우리한테 부여했다. 그것도 또 우리가 또 확인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네. 주장하는 것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네. 그 라이트가 굉장히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 결과가 어딘가 뭐 1789년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거기에 돌아가면 루이 16세를 베르사유 궁전에서 체포해가 시민군들이 그죠? 체포해가지고 네. 콩코드 광장 옆으로 끌고 와가지고 펜션에서 그렇게 그 맨션에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은 귀족들을 그 잡아 놓으면 저택에다가 가둬두고 밖에 병사들로 지키게 하지 교도소에 갖다 넣지 않아요. 일반 자범들처럼 그 펜션에 그 맨션에 갖다 이제 유폐를 시키는 거죠. 유폐시켜 놓고 했을 때 루이 16세가 자폐 내려오는 순간 루이 16세까지 지탱하던 구체제 앵시언트 레짐 앙신 네. 레짐의 모든 법 체제, 헌정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럼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럼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을 처리할까요? 그때 법이 등장하는 게 아닐까요? 법이 등장해야죠. 그 네. 법이 없어요. 법 만들 시간이 없는데. 네. 그때 사실 인권선언. 네. 인권선언을 발표하잖아요. Declaration of the Human Right 해가지고 프랑스 말은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인권선언에 1조에서 19조까지 있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그게 한 2페이지 정도 돼요. 거기에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재산과 자유의 권리를 타고 태어났다. 그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생명의 권리, 남을 죽였을 때, 재산을 훔쳐갔을 때, 그죠? 그 사람을 그 깜빵에 갖다 넣어놨을 때, 그걸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인권선언, 휴먼 라이트 자체를 짓밟았기 때문에 너는 단두대에서 목을 쳐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라이트 자체가 인권선언 자체가 하나의 헌정이 되고 헌법적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이트와 로우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긴박한 혁명적 상황 속에서. 다만 시간이 좀 걸리죠. 그건 법 조문안 시기가 제1조, 그 다음에 제1항 어쩌고 저쩌고 해가 그게 10년 걸려가 나폴레옹 코드. 나폴레옹 대법정. 그게 프랑스 헌법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을 더욱더 체계화시켜서 법정을 만들어놓게. 그것이 바로 독일로 갔고, 그것이 일본으로 갔고, 그것이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가고,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요소들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권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권리가 바로 법으로 나중에 거의 다 뒤바뀝니다.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법철학 가면 The Philosophy of Right라고 합니다. The Philosophy of Law라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나 아렌트, 이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진짜 대단한 분인데, 공론장과 정치, 이 사람은 6년생, 제가 말씀 잘못대로 5년생, 6년에 돌아가셨다는데, 1906년생 75년 사망.
비타 액티바라고 불리는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휴먼 컨디션, 그게 바로 인간의 조건이고 1958년이니까 지금부터 보자 40년, 50년, 60년 하고 좀 더 전에 지었죠.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활동 양식을 제시했는데 그게 노동과 작업과 행위입니다. 노동은 레이버, 작업은 워크인데 노동은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삶, 자연과의 물질적 교류, 뭔가 뭐 밭에 쌀과 보리를 키워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신진대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안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연성의 논리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노동이다 이거죠. 반면에 작업이라는 활동은 인위적으로 대상들을 생산을 해 놓은 것인데 인공적 사물 세계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For example, 예술 작품들이 그렇고 그 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만들어진 건물과 도로와 철로와 기차와 자동차와 모든 움직이는 인공적인 작품들의 세계. 그죠? 이게 바로 작업의 소산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하고 작업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노동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신진대사를 위한 주로 농업에 가까운 일들이라고 보면 되고 작업은 1차로 2차 산업, 그죠? 뭔가 생산하는 그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동과 작업은 인간이 자연하고 관계하는 것이고 자연을 두들겨 패고 거기에 대한 폭발물로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서 굴을 뚫고 그다음 철강을 뽑아내고 기름을 뽑아내고 그죠? 자연 파괴, 폭력 행사에 기초한 생산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넥스트 해서 그러면 행위는 뭐냐? 액션. 액션은 언어를 통한, 다시 말해서 말과 설득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대 아테네 주민들의 정치를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겁니다. 이 언어 행위를 통해서 타자인 다수의 인간들과 함께 행위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 청년 실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진짜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이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를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이죠. 나의 개별적 인격이 그래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고 이거는 인간만 하는 것이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죠. 동물들도 뭐 짓고 하긴 하겠지만 복잡한 건 못하겠죠. 그죠? 인간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폭력으로 사람을 강제하거나 설득하는 것보다 명령하는 것은 정치 이전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다. 정당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에서 맨날 그 쥐받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때리냐 이겁니다. 그죠? 네. 이 행위 개념과 권력 그리고 정치와의 연관. 고대 그리스 폴리스 공론장, 도시국가 공론장의 특징. 고대 그리스가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에 딱 하나인 150여 개 국가 중에 하나인 아테네 폴리스 공론장입니다. 언어를 매개로 해서 시민들의 대화 토론이 벌어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합의를 지향하는 직접 민주적인 정치의 영역. 공론장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고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정치 과정이 된다 이겁니다. 개별적인 인간들이 두 번째, 사회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탁월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대화 토론의 행위를 통해서 타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줍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것이고 그런 거죠. 그죠? 세 번째, 정치 권력은 이러한 사회 구성원인 주민들이 모여 함께 행위하는데 대화 토론을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러한 행위하는 데서 발생한다. 라는 말입니다. 공동의 정치 권력이죠. 우리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모든 사회제도나 법, 정치제도도 이러한 주민 내지 시민들에 의한 공동의 권력이 발현된 것.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에서. 공동 권력의 구체적인 형태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6.29 선언을 통해서 6월 항쟁을 통해서 제6공화국, 지금 6공화국 맞습니까? 아직 7공화국은 안 됐어요. 헌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 헌법 질서로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 제도가 다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헌법 체제가 지금이죠.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이요. 그죠? 6월 항쟁 이후.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도식화시키면
한나라한테의 직접 민주적 공론장과 사적 영역을 구별했을 때 공론장은 뭐냐? 도시국가인 폴리스의 영역이고 폴리스 영역은 공동체계다. 나 자신만의 세계, 개별적인 세계가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사적 영역인 가정생활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다. 왜? 나는 주말마다 매 주말마다 아고라 광장에 가서 하루 종일 대화 토론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집안일을 돌볼 수가 없어. 그거 희생시켜야 돼. 이런 말이죠. 거기서 나는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거기서 나는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탁월한 아이디어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하나의 법제도로 정착된다면 김양남 법 하듯이.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도 그 법은 존재하니까 불멸성을 이라는 어떤 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겁니다. 탁월성과 불멸성의 영역이죠. 그래서 모든 주민들은 시민이자 주민들은 평등한 곳이고 거기서 이 대화 토론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남들이 들을 수 있어야 듣고 거기에 대해서 O, X 맞아 하고 동의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픈된 영역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정치 영역이다 이거죠. 폴리스 영역이자 공론장이자 정치 영역. 이 정치 영역이 바로 고대 그리스 말로 액션이 바로 프락시스라고 했다. 오늘 프랙티스의 말뿌리가 됩니다. 그럼 사사로운 영역은 뭐냐 했을 때 가족과 가정의 영역이고 뭘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생계 유지와 연관된 활동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개체, 이 집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 생산을 통한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이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 필연적으로 해야 되니까 필연성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필연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데서는 말을 안 들으면 집이 막습니다. 두들겨 패죠. 노예가 있었으니까. 데모스들은 5명에서 1명 정도는 노예를 갖고 있었어요. 일을 안 하면 쭉 팬다 이거죠. 그죠? 강제와 폭력의 세계다. 그리고 집안일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가장 다시 가장 엄격한 그런 의미에서 계급 사회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들은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노예들을 소유한 중산층 토지 소유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사회니까 엄격하게 불평등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안일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건 예나 지금에 비슷하게 숨겨져야만 하는 밀실의 영역이다. 뭐 하는 것이냐?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네. 아, 경제 영역이구나. 활동은 노동과 제작, 아까 레이버 워크, 고대 그리스 말로는 포이에시스라고 했고 그런 활동이 벌어지는 영역이다. 경제 영역이라고 했는데 오이코스는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 질서를 고대 그리스 말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둘 합치면 오이코스 노모스 오이에스 잡혀 오이코노모스. 그게 영어로 가면 이코노미, 이코노미 이렇게 가져오니까 나중에 이코노미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사적 영역인 가정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쪽 논리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이쪽 논리가 또 이리 와서도 안 되는 한나라의 또 탁월한 분석입니다. 넥스트. 네. 그러면 하버마스는 그러면 어떻게 봤냐? 한나라에도 이러한 그 어떤 직접 민주적 공론장을 통해서 공동 권력이 창출되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 하버마스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버마스는 아직 살아있어요. 29년생이고 대표적인 저자인 사실성과 타당성이 있고 뭐 그다음 의사소통이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라이프 월드와 시스템, 우리말로 번역해서 생활세계와 체계로 구분합니다. 사무의 영역을 두 군데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생활세계는 인간의 일상적 사무의 영역이고 가정이나 동아리나 동창이나 반창이나 뭐 주민회의, 마을회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행위의 조정 영역이 바로 라이프월드이고 그럼 시스템은 뭐냐? 권력을 매개로 하는 국가의 행정체계와 화폐를 매개로 하는 경제체계다.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딱 단순화시켜 줄게요. 쉽게 요약하면 오늘날의 모든 직업 내지 일자리 영역입니다. 모든 내가 돈 버는 영역은 바로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하버마스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운 말 자꾸 따라가면 괜히 헤매게 되고 모든 사람은 국가의 행정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돈을 매개로 한 회사의 회사원이든지 자영업자든지 뭐든지 하여튼 다 돈을 매개로 한 경제 영역의 구성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돈을 벌어와야만 일상적 생활을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소비의 영역이고 여기는 돈을 벌어오는 영역입니다. 돈 벌어오는 영역에서는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것은 바로 이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합리화시켜서 고도로 전문화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넥스트. 이 생활세계가 식민지로 뒤바뀌는데 식민화돼 버리는데 뭐냐? 제목은 뭐 이해 장하는 시민사회 형성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시스템 직장세계가 우리의 일상적 사무 영역 생활세계에서 대화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자꾸 왜곡시키고 왜? 회사가 더 먼저입니다. 오늘 야근해야 돼. 가지 마. 동창이고 뭐고 동아리고 뭐지 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아니 여기 있어 회사. 그죠? 그럼 그냥 무슨 강제로 하느냐? 아니죠. 회사는 돈 더 주겠다. 2배, 3배, 야근수당 더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일찍 가지 말고 일 좀 더 하지. 뭐 11시까지 하자. 12시까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생활세계를 시스템 하나의 부속물, 콜론이 식민지로 뒤바꿔 놓는다. 그래서 12시 다 되어 집에 갔다가 7시에 출근, 12시 다 되어 집에 갔다가 7시에 출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가정은 뭐냐? 잠시 휴식하고 그다음에 체력을 확보한 다음 다시 회사를 위해서 조금은 일해야 되는 것. 그죠? 휴식처죠. 단순간의 휴식처. 그죠? 예. 부속물, 즉 식민지로 강제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생활세계는 식민지로 뒤바뀌었다. 식민화되고 식민지화되었다. 그 내용은 뭐냐? 화폐와 권력이 지배한다. 공무원들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위로 올라간 이유는 뭐냐? 돈 모든 게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돈이 최고도 황금 만능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바로 식민지화되어가는 라이프 월드. 거기서는 새로운 어떤 번쩍거리는 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도 없고, 그죠? 실현될 수도 없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단순화시켜서 생활세계의 민주적 잠재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죠. 이는 의사소통의 장인 민주적 공론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생활세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토대를 둔 비국가적, 비경제적 연결망 결사체 아주 복잡합니다. 그걸 오늘 단순화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NGO입니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즉 시민사회 단체들.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현대적 의미의 아닌 시민사회는 뭐냐? 헤겔이 말했던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시민사회를 말합니다. 자유방위 국가의 경제적인 시민사회. 그거하고 이거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적 민주적 공론장의 정치 및 행정 권력.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의 시민사회는 신문, 잡지,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적 현안, 공공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고자 노력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 보다 나은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이 들어보니 그게 진짜 말이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청년 실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이 끄떡끄떡 그려진다면 강제성을 나한테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보다 나은 의견이고 맞아. 동의해야지. 그 강제력이 민주적 공론장을 작동시키는 현대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세계에는 바로 시민사회단체들이 NGO라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이슈를 끌어내서 교실이나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카페나 술집에서 공적 의견의 교환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벌어지는 곳에 공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곳은 무조건 공론장이 됩니다. 거기서는 대화 토론, 그걸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죠. 이 대화 토론이 벌어지는 이곳에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나은 의견이 채택되는 합리적인 곳. 그래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영역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압축되고 함께하는 의견이 다시 과반이 넘는 공공의 의견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공론이라고 하고, 공론 자체는 바로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친 권력이 되는 겁니다. 과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 이상이 거기 동의한다면 공론이죠. 그죠? 그건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죠? 다만 하버마스는 이거를, 그럼 그 공론이 일어난 데서 바로 법을 만들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국가의 영토가 너무 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죠? 얼마나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러한 공적 의견, 즉 공론은 최종적으로 법 제도로 규모만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지? 어디서?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입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입법이 되면, 즉 의사소통적 권력이 국회의원들을 떠밀어가 이렇게 입법을 하면 이 입법된 법 제도는 바로 행정부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어떤 힘으로? 행정 권력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파워로 탈바꿈해서 그 국가 공동체에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거죠.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가 원해서 이 과정 속에서 원해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집행되니까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Next. 그래서 공론과 이를 형성하는 공적의 정치적 영향력은 다수, 퍼블릭의 정치적 영향력은 언제 가시적으로 보이냐? 주기적으로 투표 시기가 옵니다. 그죠? 국회의원 선거, 대선, 그죠? 유권자나 의원이나 공직자 등의 행위를 이래라 저래라 규정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는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공론장에서 형성된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친 권력의 모습으로 이 유권자나 의원이나 공직자를 압박을 하는 거죠. 이 의사소통적 권력을 정치 권력이라고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정당한 법 제정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진배 없다.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권력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앞에 도시화돼 나가고 그겁니다. 법을 매개로 해서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이 이렇게 연결되면 바로 그게 바로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라는 거죠. 그게 리얼라이즈드 된다.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공론장이 목줄을 이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고 정치, 그 다음 모든 유형의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 사회가 등장하는 것이다. 나치 사회가 하버마서 볼 때는 자기 나라니까 그죠.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국가와 관료제에 의해서 무제한적인 통제를 했고 자발적인 공적 의사소통은 무너지고 공론장 확보도 안 되고 무비판적 대중의 사회적 동원,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길에 행군하게 되고 그죠. SS 대원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죠? 국민 투표로 했잖아요. 동원 체제야. 모든 국민들을 밖으로 야밤에 횃불 들고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동원 체제로 바꿔놓는다 이거죠. 제3세기의 1인 지배 체제와 일당 독재 정치 체제들은 모두 그렇다. 그럼 민주사회에서는 그럼 어떠냐? 잘 들여다보면 무슨 바, 노바, 박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도 없이 보다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을 내 편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인다. 이성적 의사소통 부족한 진영에 소속된 그 감정으로 정치를 할 때 현대 민주사회가 잘 돌아갈 것인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하버마스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Next. 예, 함께 생각해 볼 거는 제가 너무 이야기를 오래 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 괜찮습니다. 마음 바쁘게 막 쫓겨왔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주민자치와 같은 그런 유사한 어떤 흔적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주민 개념과 뭐 시민 개념, 국민 개념, 인민 개념, 대중 등등의 용어들과 차이와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이면서 국민이기도 하고, 그죠? 또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만 나라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시민이면서 전남 순천의 시민이기도 하고, 또 뭐 어디 그 어떤 동네 방이동의 주민이면서 여기 또 용당동의 주민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이 표현들을 쓸 것 같고, 그러면 공론장의 이론가인 아렌토와 하버마스의 공통점과 차이는 또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외에 기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할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박태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